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장르 연구소의 시간, J-호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식 공포물 하면은 항상 기분이 오묘하고 찝찝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링이나 주오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식 파운드 푸티지 장르,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8번 출구 등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까? 특히 공포에 관해서 어떤 관점으로 만들길래 이렇게 기묘할까? 그런 의문에서 시작한 오늘의 영상. 때깔부터 다른 J-호러, 왜 기괴하고 찝찝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J-호러에서 기괴하고 찝찝한 감각이라는 것은 크게 5가지가 혼합된 것 같아요. 설명되지 않는 것, 이유를 알 수 없는 현상과 이해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상상을 벗어난 존재, 그리고 그것이 일상 속에서 벌어진다. 또 무언가 잘못된 것을 건드린다. 이런 것들이 있고, 마침내 모든 것들이 결착이 나고 결말이 났을 때도 끝내 밝혀지지 않고 여운이 남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기괴하고 찝찝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보여주는 공포보다는 느끼게 하는 공포였다.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점점 파고 들어가 보시죠. 일본식 공포는 어디에서 왔을까를 생각했는데, 일단 전통 괴담이 있겠죠. 이건 한국 괴담과 비슷하게 원한과 금기, 그리고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이형의 존재, 뭔가 인간과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 이런 뉘앙스. 전통 괴담 같은 거 보면은 요괴나 기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전통 괴담과는 다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구 괴기 문학을 일찍이 받아들였어요. 러브크래프트나 스티븐 킹 같은 그런 서구적인 것과 결합을 해서 다시 재창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담겨있던 전통적인 괴담의 방식, 거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코즈믹 호러가 유입이 되니까, 이거 참 재밌다, 이거 이용하면 조금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지금의 독창적인 기괴하고 찝찝한 일본식 호러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 전통 괴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 전통 괴담이 남긴 공포의 뿌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통 괴담과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과 그것으로 인한 원한과 저주, 그리고 귀신이 나오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산길이나 우물, 사찰, 그런 곳에서 무언가 어긋나는 짓을 했을 때 발생하는 재앙, 그런 뿌리가 현대에 넘어오면서 집, 학교, 화장실, 텔레비전 등 익숙한 곳에서 공포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이 공포가 단순히 귀신만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에게 도달한다. 그러면서 찝찝한 결말이 남는 그런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본 전통 괴담이 뭐냐? 크게 3가지만 살펴볼게요. 요스야 괴담, 요치야 괴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오이와 괴담이라고도 하는데, 에도 시대에 무사 이에몬이 아내 오이와를 의심하고 질투 끝에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저택 뒤편에 묻어버렸는데 밤마다 이에몬 앞에 나타나서 복수를 하는 거죠. 언뜻 보면 흔한 원한물인데 유명해진 이유는 오이와의 이질적인 형태, 그리고 원한의 당사자를 사라지게 했음에도 요스야 지역을 배회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전통 괴담이랑 좀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반초 사라야시키, 오키쿠 괴담이 있죠. 반초저택에 아름답고 성실한 하녀 오키쿠가 있었는데 접시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네가 훔쳤다 라고 추궁을 했지만 오키쿠는 훔치지 않았으니까 변명을 했죠. 억울했지만 주인은 오키쿠밖에 없다. 그래서 매질을 하고 고문한 뒤에 우물에 던져 죽여버립니다. 억울한 원한을 품은 오키쿠는 그날 이후 이 저택에서 떠돌게 되죠. 밤마다 누군가 하나, 둘, 셋 접시를 세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피로 물든 한 장의 접시를 들고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라지죠. 복수를 완성했다, 원한을 풀었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물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억울함이 사무쳐서 돌아다닌다, 이런 설정 때문에 유명한 괴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한몫을 했죠. 접시를 하나씩 샌다, 이런 기괴한 이야기. 다음은 귀없는 호이치 이야기입니다. 호이치라는 비파를 들고 다니는 법사가 헤이게 일족의 영이 모여있는 연회에 초대돼서 비파를 연주하게 되는데, 연회가 끝나자 돌아가려고 하자 그 영들이 분노해서 너 영원히 연주해라,
호이치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잡혀버렸고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귀를 베어버렸다. 그래서 호이치는 귀가 없는 상태로 영원히 비파 연주를 하고 있다. 이런 전설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내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들어본 것과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핵심 코드를 정리를 해보면 원한과 억울함, 이건 기본이죠. 그리고 일상 속의 비일상, 우물이나 집, 저택 등에서 또는 계곡, 산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우리나라랑 비슷해. 근데 반복과 집착, 접시를 세는 소리, 북을 치는 소리, 이름을 부르는 소리, 집요한 반복으로 영혼의 흔적이 계속 남겨져 있다. 그러면서 경계의 모호함과 소리와 침묵의 공포,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 괴담과 비슷한데? 다른 게 뭐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차이점은 같은 뿌리이지만 공포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놨지만 비교 항목을 보시면 핵심 질문부터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왜 나타났는가? 저 귀신이 하소연하자고 하는 게 무언가? 그게 핵심적인 질문이라면 일본 전통 괴담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그래, 원한이 있어. 사연도 있어. 근데 해결을 했는데 왜 사라지지 않지?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나타나는 귀신의 성격 또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인간적인 존재지만 일본에서는 죽고 나면 귀신이 되는 것까진 똑같은데 원한에 사무쳐서 인간계의 규칙을 넘어서는 존재가 돼버려요. 원한 자체가 현상화된다고 해야 되나? 물질적이면서 비물질적인 요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 공포의 원인도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인간관계, 사회적 부조리, 억울한 죽음 등 인간적인 원인이라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한이 쌓이고 금기가 생기고 거기에서 비롯된 저주와 재앙, 그게 공포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원한을 해결하는 데서 마무리가 되죠. 근데 일본은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저주가 시작되고 그 저주가 계속 그 근처에서 반복된다 라는 구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결국에는 해결 방식이 우리나라는 판을 풀어주면 끝나고 승천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결해도 다른 방식으로 계속된다는 거죠. 주온이나 링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원인을 해결한 것 같은데 이게 원인이 아니었어? 그럼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이상한 결말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괴담들을 보면 이 귀신을 봤을 때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슬프기도 하고 연민도 느끼고 안타깝죠. 근데 일본에서 귀신을 본다면 나한테 해코지를 할지 몰라 불안하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기괴함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찝찝함이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관의 초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간사회와 공동체 중심이라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간계 그리고 귀의 세계 그 너머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암시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괴담 같은 경우에는 아랑설화, 장화홍련전, 바리대기 그런 것들이 있죠. 처형설화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원인을 해결하고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면 무언가 측은지심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해결도 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 자체가 계속 쌓여서 요괴가 되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장소 자체가 금지가 되어버린다거나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우리나라 괴담은 뭔가 은유적으로 사회적인 부조리를 꿰뚫고자 했다면 일본은 그 무서운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뭔가 규칙, 금기를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 이런 전통 괴담 이런 거 하면 떠오르는 TV 시리즈들 있죠.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공포 TV 시리즈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설의 고향, 토요미스테리 그리고 현재는 심야 괴담회 등이 있죠. 공통적인 부분은 전설의 고향이 나올 당시에 일본 괴담극장이라는 것도 나왔죠. 훨씬 전에 나왔지만 요스야 괴담이라든지 우물 괴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시리즈화한 것이고 전설의 고향도 마찬가지로 구미호나 장화홍련전 그런 것들을 TV 시리즈로 만들었죠. 전설의 고향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물론 재방송 등으로 봤습니다. 토요미스테리도 재밌게 봤었죠. 근데 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인간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전설의 고향에서는 민담이나 설화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끌고 갔고 토요미스테리는 전설의 고향에서 조금 나아가서 그 당시 시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좀 다뤘고, 심야괴담회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들의 사연,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공포 프로그램이죠. 근데 일본은 어떻게 변천했냐? 일본 괴담극장까지는 똑같았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공포극장 원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 괴담과 현대적인 감각을 섞어서 SF적인 감성도 넣었고요. 또 심리적인 공포, 그리고 흡혈귀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서양적인 공포를 많이 들여와서 섞었다. 그러면서 이어진 게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좀 찝찝하고 괴상한 이야기들을 창작해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작보다는 좀 현실 친화적인 부분들로 발전했다면, 일본은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리고 딱히 결말이 없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죠. 심야괴담회 같은 경우에는 사연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결말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죠. 무당이 나온다거나 스님이 나와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덕분에 괜찮아졌다, 이사를 갔더니 괜찮아졌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이 사라지거나 죽기도 하고 다른 존재로 바뀌기도 하면서 찝찝한 결말로 남게 되는 그런 것도 많았죠.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냐? 그런 걸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제2호러의 진면목을 볼 수도 있겠다. 일단 서구 괴기문학의 유입인데, 메이지 시대 이후에 서구 괴기문학이 일본으로 계속 들어와요. 에도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서 에드가 앨런 포, 브람 스토커, 러브크래프트 등 서양 쪽에서 유명하던 그런 공포물들이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넘어와도 공포 장르구나 하면서 장르 문학 그러면서 선을 그었으면은 약간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발전했을 수도 있는데, 선을 긋지 않고 이것도 문학의 한 종류다 하면서 섞어버리면서 신선한 문학 등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괴담이나 신청년 등 잡지를 중심으로 이걸 직접 번역하기도 하고 이 세계관을 이용해서 창작하기도 하면서 넓게 퍼집니다.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불안과 미지에 대한 그런 경계, 해결되지 못하는 공포, 그런 것들이 미지의 생명체나 우주적 공포,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오면서 더 풍부해진 거죠. 여기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이는 게 바로 러브크래프트입니다. 당시에 일본 문학계가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살펴봤을 때는 조금 허무주의에 빠져있고 그런 경향들이 컸어요, 전후에. 그러면서 러브크래프트 문학이 들어오면서 이런 허무주의, 무관심, 우주의 존재들은 이해를 초월했다, 너희들의 관계성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서 광기, 이성의 붕괴, 그런 분위기가 너무 그때 당시에 일본 풍토와 잘 맞았던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대 미스테리 같은 것들을 파헤치면서, 그때 당시인진 모르겠어요, 90년대 초반쯤에 봤던 것 같은데 유대륙의 비밀인가? 그런 책이 있었는데 아틀란티스와 비슷한 문명이 일본 근처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서 일본이 원래 예전에는 엄청나게 용성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한 문명이었다, 그런 전설도 있었고, 그런 전설을 파헤치려고 탐험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담겨있는 러브크래프트 문학이 너무도 흥미로웠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포 장르보다는 순수 문학이나 그런 쪽에 강점을 내세웠고 구매력이 그쪽에 강해졌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러브크래프트나 에드가 앨런 포 등의 문학이 적절하게 섞이면서 일반적인 그냥 문학 차원에서도 서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분위기나 암시, 또는 그냥 공포 장르가 아닌데도 이상한 생명체가 나타난다던가 요정이 등장한다던가 고양이가 갑자기 말을 한다던가 그런 문학적 토대가 마련이 되죠. 그래서 아까 조금 설명했지만 왜 일본과 잘 맞았을까? 일본은 그 민속 신앙 자체가 불교와 신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물질에 귀신이 담겨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다라는 정서가 있었죠. 그리고 덧없는 것들, 허무주의, 그런 것들이 이미 팽배하게 깔려 있어서 코즈믹 호러와 잘 맞았어요. 그리고 신화와 민담, 괴담 속에서 다른 세계, 이 세계, 다른 차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주적 존재나 다른 세계에 대한 다차원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잘 맞았죠. 그거 뭔 개소리야 할 순간에 이들은
아 맞아 우리도 그런 생각 했었어. 비슷한 생각이네. 진짜 있나?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그러면서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분위기 자체를 즐기다 보니까 공포스러움, 불길한 기운에 더 크게 반응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서구 문학, 서구 괴기 문학 이런 식으로 나누기보다는 아예 섞어서 일본식 공포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다. 예전에도 설명드린 거지만 알긴 아는데 크툴루 신화라는 게 뭐냐, 러브크래프트가 뭐냐. 그 러브크래프트라는 사람이 크툴루의 부름을 만들면서 크툴루의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화인데 이게 러브크래프트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러브크래프트는 크툴루의 부름 그리고 그걸 비롯한 작품들 여럿을 만들었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팬들 동료 작가들이 이거는 개성이 넘치고 참신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세계관이 그냥 문학 자체 작품 자체로만 하기에는 너무 깊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크툴루 신화로 재창조한 거죠. 그래서 1920년대까지는 미국에 있다가 유럽에 퍼지고 중남미, 전 세계 그리고 일본에 퍼지게 된 것이죠. 일본은 1930년대부터 퍼졌는데 이게 일본의 전쟁 상황 그리고 불안한 미래, 허무주의와 결합하면서 너무도 매력적인 작품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부러운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를 끌지 못한 TRPG라는 장르가 활발했습니다. 테이블 게임 같은 건데 TRPG는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게임 마스터가 하나 있고 플레이어가 여러 명 있어서 게임 마스터와 플레이어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인데 크툴루의 부름이라는 그 룰북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읽는 거에서 참여하는 공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나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크툴루 신화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크툴루의 부름이라는 이 룰북은 계속 재생산되면서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좀 인기 있는 그런 TRPG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냥 이런 조사나 내용에서 벗어나서 얘기해보면 좀 일본이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해서 TRPG가 인기를 끌지 않았나. 우리가 닌텐도 그런 거 할 때 물론 이들도 닌텐도 했지만 사람끼리 모여서 테이블 RPG를 하는 거 그런 게 좀 정서상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2차, 3차 창작을 하고 별거 아닌 뭐 연애 시뮬레이션에서도 크툴루가 갑자기 나오고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1980년대 이후부터는 크툴루 신화라는 게 단순히 서구의 괴기 문학, 러브크래프트의 문학이 아닌 우리한테도 익숙한 거 이런 식으로 변모가 된 거죠. 완전히 흡수가 됐다. 그래서 만화나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크툴루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 다나베 고 같은 경우에는 크툴루의 부름을 만화로 만들어서 연재를 해버렸죠. 그리고 기어와라 나루토 향에서는 대중적으로 패러디를 했고 그래서 크툴루가 좀 귀여운 캐릭터로 나오는 그런 면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흡수되고 재창조되고 여러 문학 장르에서 쓰이다 보니까 네크로노미콘이나 센즈 오브 타임 그리고 다차원 개념 그런 것들이 그냥 서브컬처의 공용어가 되어버렸어요. 대표적인 작품을 더 살펴보면 칠석의 나라 같은 경우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원리가 존재하는 그런 세계관을 구축했죠. 결국에는 결말을 알 수 없는 그 구멍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기생수 같은 경우에도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를 무너뜨리는 외부 생명체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인간, 인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했다. 베르세르크와 간츠도 마찬가지로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외계, 외부, 세계관 등이 적절하게 흡수돼서 표현되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TRPG가 나왔고 크툴루 신화 소설 등이 나왔고 만화도 나오고 게임까지 나오게 됩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본이 있죠.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고딕풍의 그런 도시 거길 배경으로 위대한 자들, 달의 존재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데려와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러면서 경계가 무너지고 꿈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인간은 그저 재물이다. 우주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작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작품이 아닌가. 이거 외에도 영향을 받았을 만한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블러드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브크래프트적인 공포를 좋아한다 였던가 영향을 받았다 였던가 어쨌든 게임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런 일본식 호러를 우리한테 각인시켜준
영화는 어쨌냐. J-호러 영화의 탄생은 1980년대에 서구 공포 영화가 막 유입이 됐죠. 그러면서 심리적인 공포나 미스터리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런 불가해한 공포, 이해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분위기를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지만 정체성을 확립한 거는 링이죠. 링을 자세히 뜯어보면 약간 캐리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초능력을 가진 존재가 죽었고 원한이 생기면서 자기 초능력을 합쳐서 비디오를 만들고 그런 무서운 현상들을 일으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원한의 깊이나 해결책을 알 수 없는, 원한을 풀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링, 주온 등이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역수출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까지도 엄청난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되는, 그러면서 2010년대에 다양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실패한 주온 끝의 시작, 그런 것들이 나왔었죠. 지금에 와서는 8번 출구나 긴키지방에 대하여 같은 영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 그래요. 긴키지방 얘기를 했으니까 8번 출구랑 같이 살펴보자면 이게 새롭게 탄생한 거죠. 재창조되었다. 이제 관객은 그냥 관객이 아니라 탐색자가 된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는 기사와 인터뷰, 기록, 소문을 독자가 직접 조합을 해요. 이 책을 보면 그런 소문들의 나열, 괴담들의 나열, 그러면서 끝에 가서 이상한 뭔가가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약간 탐정이 된 듯한 괴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결말도 내가 직접 짓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그런 상황. 8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원작이었죠. 그런데 반복되는 지하 통로에서 이상현상을 발견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근데 그걸 발견하는 게 나다. 내가 탐색자가 되어서 살펴봐야 된다. 그런 호러적 접근. 영화도 게임처럼 주인공은 보지 못했는데 나는 봤어. 아, 저거 이상현상인데? 앞으로 가면 안 되는데? 했는데 주인공이 앞으로 가서 망하고, 그런 것들이 관객뿐 아니라 단서를 연결해서 진실을 추측하게 만드는, 괴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의 흔적을 조사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새로운 일본식 공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 중에서도 가시지 않는 것들이 바로 찝찝함이죠. 기괴한 분위기와. 왜 J-호러는 찝찝할까? 일본식 공포는 공포의 원인을 설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원한, 금기, 경계, 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근데 원한도 명백하게 해답을 주지 않고, 금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되게 애매한 것들이에요. 뭐 어디 문지방에서 신발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돌을 어떻게 쌓아야 된다, 신사에서. 그리고 경계 자체가 흐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귀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간, 이런 식으로 경계가 확실한 편이 많은데, 일본은 약간 그것들과 함께 섞여 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요괴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하는데 약간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콘텐츠들도 많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을 설명하지를 않아요. 아, 이거 원한 풀면 얘는 떠돌던 홀령이 저승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최근에 나왔던 사일런트 힐인가? 그 여고생 나오는 그것도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우 가면과 결혼했지만 그게 또 해결책이 아니었죠. 근데 결말을 보면 그게 해결책이었을 수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정답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엔딩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다른데? 일본 공포는? 왜 다를까? 서양 호러와 일본식 호러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변화하고 진화한 건 맞지만, 서양 쪽은 약간 물질적인, 물질 중심 세계관이어서 귀신이나 원령 그런 형태보다는 괴물, 살인마, 외계인 같이 좀 명확한 대상으로 변모했어요. 공포의 대상이 오히려. 그러면서 선악구도가 뚜렷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양 호러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엑소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악령 자체로 뭔가 힘을 발휘하진 못하고 사람에 들어가서 물질화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설정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재령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공포의 원인을 규명을 할 수가 있죠.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변화했어요. 그냥 대놓고 피 튀기고 뭔가 잘리고 썰리고 하는 게 더 자극적이니까, 더 잘 팔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풍토가 아니었기도 하고, 이 러브크래프트나 에드가 앨런 포 스타일의 공포 방식을 너무도 잘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스티븐 킹도 인기가 많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흡수하다 보니까 오히려 모호한, 불명확한 그런 콘텐츠들이 생성이 됐다. 그래서 일본 공포물을 보면 계속 여운이 남게 되죠. 잔여물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잔여감이 있다. 잘 흡수되었다고 했잖아요. 서양 쪽은 물질적인 것으로 됐고, 그런데 그 뿌리가 러브크래프트나 에드가 앨런 포나 그런 사람들이라면 서양 호러나 일본 호러나 비슷해야 되지 않냐? 왜 이렇게 다르냐? 그걸 살펴보자면 러브크래프트는 뿌리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뿌리를 피워내는 강력한 촉매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괴담에 있던 것이 코즈믹 호러 세계관과 합쳐져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일본 특유의 감성을 층층이 쌓아가게 만들어서 더 발전을 시켜버렸다. 더 그 심해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스티븐 킹을 비롯해서 러브크래프트류 그런 것들이 계승되고 발전되고 어떤 모티베이션을 받아가지고 재창작되긴 하지만 일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은 TRPG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만화나 라이트 노벨 같은 것도 있고 서브컬처로도 계속 침투를 했고 이제는 인터넷이나 팬아트, 소설이나 음악 등에서도 크툴루가 빠지지가 않아요.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과장이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크툴루와 관련된 이야기를 흔히 볼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고전에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크툴루 신화가. 그러면서 여전히 그 우주적 공포에 탐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왜 일본식 공포는 기괴하고 찝찝한가? 밑바닥을 서서히 파고드는 그런 공포. 앞서 그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전통 괴담에서조차 끝나지 않는 것, 그런 공포가 있었죠. 계속 반복되고 저주가 퍼지고 원한을 돌이킬 수가 없고 해결되지 않고 그런 것들의 정서, 그리고 코즈믹 호러, 이해할 수 없는 것, 금지된 지식, 세상의 붕괴, 세계의 붕괴, 다른 차원에 대한 이해. 이제 와서는 비디오, 전화, 인터넷 등 공간적인 면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면도 될 수 있고 일상적으로 깊숙이 스며들었죠. 그러니까 안전해야 할 곳과 시간마저 공포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세계가 뭉쳐서 계속 현대화가 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깊게 파고들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가장 큰 공포는 코즈믹 호러 아닐까? 라는 다수의 컨텐츠 제작자들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정상일까? 라는 의심마저 드는, 영화가 끝나도 멈추지 않는 이런 찝찝함, 기괴함이 오래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게 일본식 공포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J-호러가 왜 기괴하고 찝찝할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답은 아니에요. 일본식 공포가 이렇게 기괴하고 찝찝할까? 원인이 뭘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